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 날씨 되게 좋던데. 오늘은 뭐지? 산책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왼쪽으로 또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길이 좀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앞에서 좀 늦게 가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녀요.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저도 피해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가오시니까 그러면 제가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그런 거에 방해를 받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막 길 중앙에 서가지고 막 멈춰서 안 비켜주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말들을 하고 지나가도 그게 뭐 다른 말들 뭐 이면적인 그런 표현들인 거 저는 예민해서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바꿔주려고 해요. 처음부터 막 딱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하고. 근데 그래도 계속 같은 행동들을 할 때는 제가 막 좀 딱 세게 말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거나 그럴 때도 있고, 그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인데 그냥 영화의 장면들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각자 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나도 그런 삶이라는 그런 틀에 들어가서 나도 이렇게 걷고 있는 주인공이자 또 행인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그런 삶에서는 주인공이고,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조연들의 역할을 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이런 영화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나, 어떤 대사들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이지만, 뭐, 영화 속의 장면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대사를 치는 그런 배우들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또,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딱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뭐 특별히 밉거나 화가 나거나 제 기분이 다운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재밌다. 하지만 지금 무례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건데 그냥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다만 좀 한적하게 가고 싶고 저도 산책을 가면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고 오롯이 자연만 느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산책을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자연 속에서 제가 누리고자 하는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불편한 행동들이나 언어들을 하면 이제 저한테 그런, 제가 받지 않아야 될 그런 불편한 자극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날파리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안 보면은 제가 오롯이 그런 저만의 그런 어떤 생각하는 방향이나 제가 아름다운 것들을 충분히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힐링을 하러 가는 공간인데 그런 자꾸 그 오염된 물질들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등산을 가거나 어디 뭐 둘레길을 걷거나 그럴 때 사람들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오롯이 내 마음에 좀 쉼이 필요해서 그런 쉼이라는 공간에 나를 내맡기고 내가 온전히 그 쉼 속에 몰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각자가 다 그런 생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기분 좋게. 그런데 왜 그런 시선들을 삼자로 가고 또 삼자한테 그렇게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기분이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려고 간 거면 다른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런 표현들의 하나의 몸짓인가? 아니면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밖에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너의 이런 모습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제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다면 그냥 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마주치는 길에서 눈을 마주친다면 그냥 한 번씩 웃어주고 갈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고 갈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그렇게 그냥 웃어주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말이라도 해보고 싶다면 오늘 날씨 좋아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인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진짜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능한 한 많이 제가 피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진짜 길도 아닌 길로 막 이렇게 아예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리니까 노래 듣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막 신나는 노래 듣거나 아니면 에 하거나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생각보다 막 즐겁고 밝고 이런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 기분을 업시켜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걸 찾아보면 이렇게 밝거나 이런 노래가 많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술을 창조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백조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물밑에서 수많은 발길질을 통해서 그런 표면에 드러나는 우아함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작품으로 탄생하고 또 예술성으로 탄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고 같이 슬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표현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신체의 바이오 리듬이나 그냥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그런 화초처럼 예쁘게 예쁘게 다치지 않게 너는 어떤 장르를 좋아해? 어떤 부분으로 업무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나, 어떤 취향을 가졌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은 뭐고 삶에 대한 태도들은 뭘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토대로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거나 어떤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거나 그런 어떤 곡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기분 좋게 그렇게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업무의 조건들은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런 쉼의 공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 육체적으로 지치고 심리적으로 지치거나 하면 우리가 예쁜 표정들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너무 고단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서 정말로 예쁜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에너지들을 100% 쏟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너무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나 그러면 악에 바치는 마음으로 그 역할이나 어떤 업무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든 작품이나 모든 예술품 곳곳에 다 묻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런 예술성을 가진 그런 최대치를 찍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밝은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노래가 좀 더 밝고 희망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책을 쓴다거나 그런 미술 작품이나 그런 부분들도요. 뭐
좀 더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아름다운 색상들을 선택하고 또 그런 모양들도 다 조금 더 밝고 희망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도 캄캄하다 그런 상황에서 밝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내고 그런 예술들의 모습들도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마음을 주고 좋은 에너지들로 채워줘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맞물려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빠르게 다가오는 것들을 좀 선호하고 딱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자극들을 좋아한다고도 생각하지만 반대로 좀 더 오래된 것 같고 좀 약간 더 아날로그적인 그런 부분에도 약간 옛스러움 그리고 또 약간 어떤 조금은 느린 것 같은 그런 감성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할머니랑 지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옛날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이 팔각 성냥각이 있는데 어렸을 때 봤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팔각형으로 이렇게 성냥각이 있고 이렇게 그 면들에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뮤직비디오에서 그 성냥각이 나오는 걸 썼는데 제 그런 감성을 건드렸어요. 아, 너무나 오래된 기억에 있는 저의 감성을 건드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뮤비 안에서 담아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뭘까? 이 사람이 가진 감성은 뭘까? 이 사람의 생각도 궁금하다. 이렇게 점점 영역을 넓혀서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그런 추억이나 이런 향수들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런 안에서 향수를 느끼고 또 사랑을 느끼고 어떤 추억들을 느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무섭거나 잔인한 거나 이런 거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피 나오는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도 잘 못 보고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너무 겁나가지고. 근데 그런 저는 좀 잔잔한 감성이 있는 사랑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8월의 크리스마스나 그런 노트북 같은 그런 감성의 영화가 좋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그런 액션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스릴러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공포물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잔잔함 위에서 영화가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가다가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그런 순간까지 생각하고 내가 병이 있는 걸 알았을 때 다 미리미리 잘 내가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뭐 다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후손들한테는 어떤 아름다운 가치들과 마음들을 나누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후에도 어떻게 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좀 가치관이나 철학적인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영화로 이야기가 나오거나 노래로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각자 다른 또 그런 뭐 시나 또 그림이나 이렇게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시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 상태로 들어가서 그런 마음 위에 내 아름다운 감성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또 그런 사랑들이 쌓이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가치들이 또 높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연결성을 이룬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피바이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빠른 세상이지만 조금은 느림의 미학이나 조금은 느리게 느리게 가는 그런 뭐 전기차가 나왔지만 그래도 뭐 세 발로 가는 자전거나 두 발로 가는 자전거도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빠른 것과 느린 것이 적당하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호출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좋았던 것 같아요. 호출기는 그 번호가 찍히면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직접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중전화가 있을 때. 그리고 공중전화가 또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많이 있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냥 번호가 찍혔을 때 그런 설레임은 어디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다릴 때 뭐 그리고 그런 숫자로 있잖아요. 뭐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파리파리 찍기도 하고 뭐 천사를 찍기도 하고 근데 그냥 막 좋아하는 사람이 보냈을 때 그냥 그 별거 아닌 숫자 자체로 막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너무 설레임으로 막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막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공중전화를 했을 때도 그 동전을 딱 넣으면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통화하고 싶은데 동전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 계속 떨어지는 동전 소리와 그 동전에 남은 그런 화면을 보고 있었던 그런 두근거림, 이런 마음들이 전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시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레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빠름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느린 어떤 감성들이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또 그런 시절의 향수로 젖게 만들고 그래서 추억이라는 공간으로 우리의 기억이 이동을 해서 또 그런 공간 안에서 어떤 것들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감성 어린 마음들이 또 이렇게 피어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면 또 진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돼서 또 다른 좋은 것들을 향해서 가고 또 좋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꼭 빠른 시대에 다 맞춰서 일어나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음들은 뭐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아프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투사를 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행위이고 상대방이 이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를 배려하지 않아 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심한 언어들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받는 상처나 충격은 어떠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투사하고 싶은 그런 내 내면에 있는 화가 있고 뭐 질투하고 시기 이런 마음이 내 내면에 가진 감정인데 그거를 내 감정인데 상대한테 불필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인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보면 모지의 영역도 죄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 상대방이 그런 부분을 겪게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경제교육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경제교육들도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몇 개월 안 된 아이부터 그런 성적인 부분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진짜 사랑해서 만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네가 태어났고 그런 소중한 네가 네 몸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는 너도 아끼고 그 사람도 아끼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다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자신에 대한 뭐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이 확립이 완전히 되지 않는 그런 청소년기 이전부터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거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많이 혼란스럽고 이게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사랑에 대한 방법인지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좀 슬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도 봤는데 제가 어린 꼬마한테 되게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강아지가 이제 무서우면 짖어요. 겁이 있으니까. 근데 강아지가 막 짖어서 저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꼬마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강아지가 왜 짖는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강아지가 무서워서 그래, 겁이 나서 그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꼬맹이였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그냥 뭐 어떤 흐린 시선이나 탁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정확하고 명쾌한 어떤 해설들을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조금 더 개구쟁이거나 조금 더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꿀밤 때리지 말고 그냥 한번 그래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호기심이 많고 그러면 힘들죠.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 생활도 하면서 회사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근데 호기심이 많고 그런 아이일수록 이렇게 머리가 좋고 뭐 창의성도 뛰어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 아이가 정말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렇게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자기의 재량을 좀 더 그렇게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 아이가 계속 가진 재능들이 그런 영역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이의 매력들이 더 강화가 돼서 정말로 그 아이만의 그런 개성과 재능들을 또 그 아이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들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잘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외모 지적하거나 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어떤 그런 개성이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 들어가서 욕하고 있고 그러세요? 그럼 욕하는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질투해서 이런 마음을 내고 있지 않나?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괜히 그 사람을 욕한다면 이 욕하고 싶은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뭐 까만 안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어둡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독을 품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대도 알아차리면 분명히 나한테 좋지 않은 것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은 기운, 내가 나쁘게 마음을 먹고 말해서
내 안에 독을 품었어. 또 상대로부터 받는 자극 또한 좋지 않은 자극이야. 그러면 다 탕탕 계속 맞았는데 좋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더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나누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더 많이 얻더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뻐하고 진짜 그냥 뭘 해도 예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진심이고 또 누군가한테 그런 마음들을 온전히 쏟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주려고 하고 늘 마음을 보살펴 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움받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못된 사람들이 자기 자아 성찰을 못하고 자기 객관화를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투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신이 좀 똑바로 바뀌고 그런 안목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만나는 인연들한테 어떤 행동들을 하셨고 어떤 말들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이 한 행동이 또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들한테 어떤 행동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오늘 뭐 요즘에는 일부러 잘 안 보려고도 하지만 오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스치면서 갔거든요. 날씨도 유난히 좋았고 모르겠어요. 오늘은 유난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스치고 지나가셨던 모든 인연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준 학생 있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알았어요. 정말로 고마워요. 그리고 책 읽어드릴게요.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금간, 이걸 읽었다. 비밀. 내가 세상에 등을 돌렸다고 당신은 말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내가 냉정하다고 당신은 느낀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열정을 찾은 것이다. 내가 비현실적이라고 당신은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현실에 눈뜬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당신은 오해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노래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결론 내린다. 그렇지 않다. 나는 가슴의 음계를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의 즐거움을 잃었다고 당신은 단정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기쁨을 가슴에 품은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나무란다.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새 올빼미가 새끼 올빼미에게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감정을 느껴라. 다른 새들의 해답에 물음을 던지고 내 안의 본능을 따라가라. 너의 세계를 떠나는가 머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의 별자리이니 과거는 내가 부순 둥지. 모든 상처와 화해하고 모든 색에 물들어 너 자신의 색을 건져내라. 다만 잠이 없는 여행자가 되라. 너 자신에 대해 깨어있을 때 세상에 대해 깨어있을 수 있다. 번갯불을 섬광 들이마시고 비에 젖은 얼굴 내쉬라. 가시나무가 자기 손바닥의 가시를 받아들이듯 너의 고독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내 안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가장자리에서 배회하지 말라. 절반의 삶보다 더 슬픈 삶은 없다. 날개의 힘을 키우되 너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는 새가 되지 말라.
모든 타인을 만난 후에 너 얼굴을 한 새가 너 둥지 찾아올 때 미소 지으며 맞으라. 불을 가시. 신이 가시덤불에서 말을 걸든 꽃 속에서 말을 걸든 결국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프란츠 폴 살레스. 아는 사람이 날마다 108배를 한다는 아픈 사연을 듣고 나서 마룻바닥에 담요 접어 깔고 피라칸사스 가시나무 서 있는 동쪽 창 향해 아침마다 108배를 시작했다. 마루무늬 위에 어른거리는 나무까지 그림자 세며 엎드려 절을 하다가 열흘쯤 지나서야 나무 그림자 속에 숨은 새 둥지와 불이 벌리고 지저귀는 새끼 새들을 발견했다. 그동안 부화 중인 새알들을 향해 기도하듯 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틴어로 불을 가시라는 뜻은 피라칸사스. 어미 집박이 새는 어떻게 불을 가시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둥지 지었을까? 가시는 자신을 찌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일까? 솜털 부숭부숭한 새끼 새처럼 그 안에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는 듯 날마다 가시나무 껴안고 삶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는 길 발견하는 것이 108배의 의미라는 것. 그러하기를. 당신이 기쁨을 얻는 일이 그 기쁨만큼의 가치가 있기를. 당신이 섬이라면 파도들이 앞다퉈 당신을 향해 달려오기를.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하기를. 그만큼 분명하기를. 태어나서 처음 운 울음만큼 당신의 운명이 절실한 것이기를. 당신에게 적용하는 관성의 법칙이 허무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것이기를. 당신이 엎드려 오는 곳이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위이기를. 당신에게 삶이 아무것도 적을 수 없는 백지가 아니기를. 그 백지 뒤집으면 지도가 나타나기를. 당신 삶의 굴곡이 빛나는 굴곡이기를. 자신들의 감정들을 다양한 색깔의 날씨처럼 여기기를.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랑의 종착역은 당신 자신이기를. 그곳에서 다시 기차가 출발하기를. 삶을 그리움으로 물들이는 것이 많기를. 하루 한 번은 회전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한 송이 꽃처럼 고요히 앉아있기를. 당신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요. 다시 만나요. 이기를. 그러하기를. 슬퍼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슬퍼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해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바다 거북.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붉은 머리 두루미. 풋눈 내려 못별들 얼굴 시릴 때 속옷 꺼내 입고 흩어져 날던 쇠 기러기 때. 슬퍼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이마에 부딪히는 늦 반딧불이 아침마다 나뭇가지 흔들며 왜 늦게 일어나느냐고 나무라던 긴 꼬리 딱새, 두 손 땅에 짚고 물끄러미 쳐다보던 두꺼비. 슬퍼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가시덤불 속에서 돋은발로 웃던 흰 제비꽃, 손 내밀어 외로움 붙잡아주던 하늘나리, 마음의 작은 흉터들 위로 빛을 몰아다주던 노랑불이 맷새. 우리 자신을 슬퍼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그때는 몰랐던 상실 후에 알게 되는 것들. 시 이문재 시인에게. 그의 겨울 문학개론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대를 만났지. 저녁 무렵이었지. 나는 주머니에 차비도 없고 잘 곳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낙엽이나 차며 밤새 걸어다닐 생각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갈 곳이 있는 것처럼, 다른 학생들처럼, 늦게 오는 버스 기다리는 것처럼 추운 정류장에 서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에 대한 얘기를 꺼냈지. 버스는 사람들 다 싣고 떠나고 마침내 우리 둘만 남자 갑자기 갈 곳 잃은 찬바람이 불어와. 얇은 외투로는 전혀 견딜만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시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어두운 정류장에 다리를 옹송거리며 서서
어떤 시를 써야 하는가? 아니, 어떤 시를 쓰지 않아야 하는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로 마음 주고받았지. 누가 우리를 만졌다면 불에 댔을지도 모를 만큼 그때가 우리가 대화를 나눈 첫 순간이었지. 그때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 나는 아직까지도 그 정류장에 서 있지. 때로는 나 혼자, 때로는 복화술사 인형처럼 그대와 함께 세상의 버스마저 끊긴 그 자리에 긴 손가락과 고독 외에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어떤 시를 썼는가? 아니, 어떤 시를 쓰지 않았는가? 어둠 속을 돌아보면서 고독과의 화해. 이따금 정막 속에서 문 두드리는 기척이 난다. 밖에 아무도 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문을 열러 나간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고독이 문 두드리는 것인지도. 자기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문 열 구실을 만든 것인지도.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아직은 이른 봄. 나는 아직 어둠이 필요해요. 스무날은 더 많은 밤이. 그러니 재촉하지 말아요. 어서 눈을 뜨라고. 차가운 동굴에서 나와 어서 꽃을 피우라고. 아직은 몇 날 동안 더 겹겹이 오므리고 있어야만 해요. 얼굴 묻고 더 꿈꾸고 있어야만 내 존재는 아마 겹겹이 파랄지도. 축축한 흙 속에서 온 감각을 열고 한쪽의 희망을 기다린 자만이 꽃에 대해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너무 이르게 불러내지 말아요. 어서 서리의 문을 열라고. 어서 언 가슴을 열라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칭찬이나 좋은 말, 대잔치와는 다르다. 중3인 일란성 쌍둥이 딸 둘을 둔 엄마가 있다. 딸 A는 성적도 뛰어나고 엄마 뜻을 잘 따라주는 아이다. 친구 관계도 나무랄 데 없다. 딸 B는 정반대이다. 성적도 바닥이고 바이올린 레슨이나 자기가 원해서 시작한 영어 학원도 끝까지 다니질 못한다. 엄마 말도 안 듣는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서 숙제를 하는 법이 없어 아이를 볶아가며 하루하루를 겨우 넘겼다. 그녀는 딸 B가 자신을 나쁜 엄마로 만드는 아이라고 했다. 서너 살 때부터 별났던 B가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쩌면 B의 지금 모습은 오랫동안 딸을 못마땅하게 봐왔던 자기의 태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B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엄마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이 아프고 불편했는지 이내 그녀는 자랑스러운 A를 떠올리며 말했다. B한테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A한테는 항상 칭찬하고 인정해줬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A한테는 그래도 제대로 된 엄마였던 것 같아요. 나는 B에 대한 그녀의 성찰과 고백에 기립박수를 보낸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아픈 소리를 덧붙였다. A에게도 괜찮은 엄마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슴 철렁한 말이다. 엄마가 A를 칭찬한 것은 B와 달리 시험을 잘 봤을 때, B와 달리 학원에 빠지지 않고 성실할 때, B와 달리 엄마 말에 순종할 때였다. A는 성적이 떨어지거나 엄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엄마가 B에게처럼 자기에게 크게 실망할 거라 생각한다. A도 자기 존재 자체로 엄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은 적이 없기는 B와 마찬가지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도 엄마에게 B 같은 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아이를 강박적으로 몰아갔다. A는 독일 병정처럼 자신을 계속 다그치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걸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 내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몹시 아파했다. 공감은 좋은 말 대잔치나 칭찬의 립 서비스가 아니다. 그렇다고 늘 옳은 말 같은 비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공감은 상대에게 전하는 말의 내용 자체가
따뜻한가 아닌가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디에 내려앉는 말인지가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향하고 존재 자체에 내려앉는 말이 공감이다. 그녀가 딸 A에게 한 칭찬과 인정은 딸 A의 존재 자체에 내려앉는 말이 아니라 딸 A의 강박적인 행동과 성과 위에 집중한 엄마의 칭찬이었다. 공감은 그저 좋아 보이는 외형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반응이 본질이 아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그 위력이 오롯이 나타난다. 약효가 없는 약이 가짜 약이듯 공감의 위력이 없는 공감은 공감이 아니다. 그렇다면 잘한 일은 칭찬하고 언급하는 일은 다 부질없을까? 물론 아니다.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 업무 파트너끼리는 그런 것에 무감하면 관계에서 상처를 준다. 위축돼서 긍정적인 관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업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에서 업무적 노력이나 성과에 대한 언급은 그 관계에서 공감적 반응의 중심일 수도 있다. 갓 지은 밥같이 든든한 칭찬과 인정이란 다시 아이 얘기로 돌아가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다. 자녀가 성적이 올랐을 때 칭찬을 하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그가 올린 성과에 대한 반응이니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주목이고 공감일까? 아이에게 칭찬할 때 와우 성적이 그렇게 올랐구나 참 잘했다는 식으로 오른 점수에 방점을 찍는 칭찬보다는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랐구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나 보다 참 애썼어 라고 한다면 옳은 성적보다 아이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한 것이다. 성적이 오르는 상황을 이끌어낸 아이 자체에 집중을 한 것이다. 외형적 성과나 성취 자체에 대한 과도한 방점은 사람에게 성과에 대한 불안과 강박을 가져오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집중은 안정과 평화를 준다. 부작용은 없다.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과 공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인정과 주목을 존재에 대한 주목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대만큼 포만감이 없다. 물론 존재 자체에 대한 공감도 없고 옳은 석차에 대한 반응도 없는 무관심보다는 낫다. 하지만 밥 없이 반찬으로만 배를 채운 사람처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편안한 포만감이나 포만감으로 인한 안정감이 없다. 반찬으로만 채운 배는 한계가 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과 공감은 갓 지은 밥 같은 것이다. 잘 지은 밥이 있으면 간장 하나만 가지고도 든든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밥이 기본이라서다. 공감은 누군가의 불어난 재산, 올라간 직급, 새로 딴 학위나 상장처럼 그 외형적 변화에 대한 인정이나 언급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사람 자체, 그 애쓴 시간이나 마음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은 그런 외형에 덜 휘둘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공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큼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은 그가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으로도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차돌 같은 안정감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공감의 힘은 그렇게 입체적이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을 잘 해주고 계세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심리치료. 저는 정신분석 일에 종사합니다. 분석 비용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일에 놓아버린 기법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상충될까요? 놓아버린 기법을 연구한 치료자들은 그 효과에 동의합니다. 기법을 배워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치료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 활용 결과에 대한 평가는 100% 긍정입니다.
부정성과 자기 한정을 놓아버릴 수 있는 환자의 능력 덕분에 이른바 겪어내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훨씬 빠르게 진전됩니다. 심리치료자들 스스로도 놓아버림을 하면 환자를 이해하거나 환자에 대해 느끼는 역전의 감정을 해결하기가 쉬워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는 법을 아는 치료자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에게 스트레스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놓아버린 기법은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집단 심리치료에 종사합니다.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개인 심리치료 경우와 똑같이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는 능력이 커지면 집단 치유가 매우 쉬워집니다. 저는 융합파 분석가입니다. 놓아버림 접근법이 저 일과도 맞을까요? 항복을 통해 원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형도 분명 신념과 감정이 모인 것이고 따라서 다른 모든 신념이나 감정처럼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래밍된 신념과 감정을 놓아버리는데 항복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원형 패턴에 무의식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그에 대해 선택할 힘을 갖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저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나갑니다. AA 모임 사람들 중에 놓아버린 기법에서 혜택을 얻은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놓아버린 기법을 행하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회에서 교육 중 하나인 12단계 밝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을 공통으로 경험합니다. 특히 3단계가 그렇습니다. 3단계에서는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그 신의 보살핌에 의지와 인생을 넘길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바로 이 3단계에서 좌절을 겪는 AA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요령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나 어떤 높은 힘의 보살핌의 의지와 인생을 넘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라는 것을 살펴보면 의지는 욕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욕망은 애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욕망 기제를 사용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항복 기제는 기제의 의도 면에서 3단계와 거의 같습니다. 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을 놓아버림을 뜻합니다. 고집은 에고 그 자체입니다. 음주 강박은 강제되는 상태, 애착으로 인해 강요받는 상태입니다. 이 강박을 항복 과정으로 약화시켜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는 또한 부정적 감정이 주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면 음주라는 특정 형태의 회피를 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는 다른 약물에도 적용됩니다. 이 모두가 낮은 감정을 높은 감정으로 바꿔 놓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린 기법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자조 집단의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법을 활용하면 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을 거두는 일이 대단히 용이해집니다. 이는 물론 12단계를 고스란히 도입한 여타의 모든 익명 집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저는 오랫동안 영적인 길을 걸었는데 왜 아직도 부정적 감정을 겪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발전해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천사인 양 부정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공동 환상이 있습니다. 이런 환상에 젖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직도 부정적 감정이 있는 것에 짜증을 내고 거기에 죄책감과 자기 불만이 겹칩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감정은 일시적이고 발전하려는 의도는 변함없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되려는 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놓아버리세요. 자신이 타고난 인간적 측면과 신경계에 따르는 뇌기능에 대해 연민을 가지면 한결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야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에서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울분을 느낍니다. 그러고 나면 그에게 분개한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상황에서 놓아버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채고 이를 인정한 다음 감정적 상태에 탐닉하기보다 감정을 치우치는 일에 들어갑니다. 일터에서는 억울한 심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등이 골마 터지게 됩니다. 놓아버린 기법을 쓰려면 내면으로 들어가서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제하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올라오게 놔두세요. 그런 다음 주의를 감정에서 다른 데로 돌리세요.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없어지게 하세요. 주의를 부정적 감정에서 다른 데로 돌릴 것을 권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억압은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을 자각 밖으로 밀어내며 상대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주의 전환은 부정적 감정에 탐닉하지 않을 것을 택하는 행위입니다. 내면의 감정을 인간적 일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나아가 감정을 없애기 위해 선택하는 행동은 평화와 조화, 이루 완성 같은 더 높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의를 돌리는 방법으로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거나 창문 블라인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거나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이에 감정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어김없이 기법을 사용하는데도 어떤 감정들은 자주 재발하는 것 같더군요. 부정적 감정이 자주 재발한다면 재발 패턴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부모나 기타 가족이 하는 방법을 답습한 것이거나 자신이 속한 문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은 각 문화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감정 반응의 바닥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패턴을 살펴보고 그런 패턴을 놓아버리세요. 놓아버리려는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면 어쩌지요? 어떤 상황에 항복할 것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이런 상황은 카르마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탐구를 해보면 이런 상황은 정말로 카르마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많은 이에게 못되게 굴었던 카르마를 갚는 중이라고 합시다.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취할 만큼 행동으로 유일하게 남는 것이며 카르마적 패턴에 항복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카르마를 종교교리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법이라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기본 법칙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법칙은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항상 성자처럼 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교사인데 짜증나게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사인 저는 그런 짜증을 극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짜증이 났으며 그런 짜증나도 괜찮다는 사실부터 먼저 받아들이세요. 짜증이 온전히 올라오게 놓아두고 거기에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말고 특정 개인에 대한 것으로도 보지 마세요. 짜증에 저항하지 말고 도리어 짜증이 더 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짜증은 단지 부정성의 에너지라는 점을 보세요. 이렇게 관찰하면 짜증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에너지를 기꺼이 놓아버릴 것인가? 그러면 대개는 에너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탕 먹고 올게요. 또 졸려. 저는 금실이 좋은 편입니다만 배우자가 짜증나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짜증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짜증나도 괜찮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적인 일면일 뿐입니다. 우선 할 일은 상대방이 문제 삼는 바와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개개인 모두 사고 방식이 다르고 선호하는 바가 다릅니다. 선호하는 실내 온도나 음량이 다르고 돈 쓰는 방식이 다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상대가 선호하는 바를 걸핏하면 비판하는 일과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라며 자부하는 일을 놓아버리려는 것에 있습니다. 각자가 상대의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사고 방식도 당연히 때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의견 차이로 인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대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관계에는 기복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간이라는 상태 자체와 그 상태가 보여주는 모순과 역설에 대해 유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상대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고 상대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때 당신도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개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까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를 주고 노란 강아지 한 마리를 사주셨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의 빛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4시 반쯤이면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며 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쏜살처럼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와서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지저댔다. 티피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내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티피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겐 커다란 슬픔이었다. 티피, 넌 심리학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진짜 못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보다 진짜 집에서 키우는 충직한 강아지가 훨씬 교감도 잘 되고, 정말로 강아지지만 인간답다 이렇게 느껴요. 진짜 그런 주는 사랑을 곡해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알고 또 그런 사랑도 표현하고 그런 정서의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교감이 잘 되고 그러면 그냥 언어가 다른 언어라서 소통이 안 될 뿐이지 못되고 다른 사람한테 거치게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회사는 전화 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00번이나 사용되었다. 나.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보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구려. 그런데 세력가들은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러의 말은 워낙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한 번은 뉴욕대에서 단편소설 쓰기 수업을 듣는 중 콜리어스지의 편집자가 초청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책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소설들을 읽는다고 했다. 그런데 단 몇 문단만 읽어도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가 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냉정한 편집자는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2번 정도 강의를 중단하고서는 설교를 늘어놓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도 말씀하실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잘 쓰기를 원하신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 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면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지난번 하워드 서스텐이 브로드웨이에 공연을 할 때 나는 그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보냈다. 최고 마술사이자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워드 서스턴 말이다.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이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움에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그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나는 서스텐에게 성공 후 비결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성공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도망나와 떠돌이가 되었다. 화물 열차를 타고 다니며 건조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화물열차 밖 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며 글자를 깨우쳤다. 마술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던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손마술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이 이미 나와 있다고 했고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된다고 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또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녁 드시고 계세요? 빠르게 드셨으면 드셨으려나? 아무튼 드셨던 분들은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고 또 저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뭐를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거나 또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업무가 많아서 힘드셨어요? 아니면 만나는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무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은 없으셨어요? 또는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점은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늘 예쁘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그리고 계속 솔직한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됐는데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참 고생이 많았겠다. 말 못하고 참 많이 슬프고 아팠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면서 마음으로 꼭 안아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힘든 시간들도 다 견뎌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자 행운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들도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이 자체가 참 아름답고 귀한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은 짧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려고 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저는 우리의 삶이 나날이 조금쯤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해피바이러스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해피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니까 명품의 가치, 그런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조금은 품격 있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그런 언어로 떨어뜨리지 말자. 나의 가치를 그런 행동으로 떨어뜨리지 말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잘 때는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모든 순간들마다 많이 웃으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안녕.